다른 사람에게 능력 있고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욕구가 강렬한데요. 동시에 내가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자신감이 좀 부족할 때 사회불안장애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사회적 인정을 받는 것에 큰 관심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수용에 별 관심이 없다면 혹시 다소 좀 내가 능력이 부족하다고 해도 크게 불안하지 않아요. 부정적 평가를 받는다고 해도 크게 힘든 일이 아닌 거죠. 그리고 반대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도 크고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거야 라는 자신감도 있다면 역시 불안을 느끼지 않아요. 자신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회불안장애는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큰데 동시에 인정받을 자신이 없을 때 오는 겁니다. 근데 사회불안장애라고 해서 모든 사회적 순간이, 그러니까 사람 만나고 발표하고 면접 보고 등등 이 모든 순간이 다 힘든 건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어떤 사회불안장애 학생을 만났는데 좀 인기도 많고 친구도 많고 인간관계에 문제가 없더라고. 근데 그 친구는 좀 댄스 쪽으로 꿈을 갖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 앞에서 춤을 못 추겠대. 댄스 선생님 앞에서도. 근데 안무가로서의 꿈은 포기할 수가 없대요. 너무 힘들겠죠? 이런 경우는요, 특정 사회불안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정확히는 수행불안이라고 해요. 아니면 무대공포증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사람들 앞에서 무언가를 보여주어야 할 때 내가 한 과제나 행동이 좀 잘못되었거나 부정확하게 보이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는 겁니다. 난 90 정도로 할 수 있는데 괜히 70 정도만 표현이 되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이 아예 시도하지 못하는 겁니다. 다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면 아예 실패해버리자. 약간 뭐죠? 완벽주의죠. 제가 찍은 그 강박성 성격장애 영상 보시면 이 말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 외에도 이성과 이야기할 때 힘들어요. 소개팅? 아이고. 연애? 힘들죠. 또 여러 사람과 어울려서 이야기하는 거 당연히 힘들죠. 그러니까 대학에서 MT를 간다, 회사에서 워크숍을 간다, 다 힘들죠. 여러 사람이 자기를 쳐다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무조건 나는 그 속에서 밝아야 돼, 말도 잘해야 돼, 잘 어울려야 돼, 이런 강박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 너무 지나치게 신경 쓰느라고 대화에 잘 참여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식당에서 식사를 하거나 카페에 가는 것도 어렵죠. 혹시 내가 컵을 떨어뜨리거나 물을 쏟아버릴까 봐 불안하고요. 누군가 나를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시킨 메뉴를 볼 거고, 내가 먹는 모습을 볼 거고, 내가 친구와 하는 대화를 다 듣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평가할 거라고 생각하죠. 어떻게? 부정적으로. 아까 그 댄스를 하는 그 학생도요, 멀리서부터 저를 찾아왔어요. 제 구독자인데요. 저를 만날 때 학생이라서 내비 키고 차 끌고 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역 근처에 있는 카페로 오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자기 카페는 힘들대. 그래서 내가 룸카페로 와라 하고 룸카페 이름을 알려줬더니 인터넷으로 미리 다 사진을 찾아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까였죠. 여기는 안 된다고. 저는 칸막이가 룸카페라고 생각했는데 이 친구는 그게 아닌 거죠. 진짜 콘크리트 벽을 친 룸이어야 했던 거야. 다행히 이제 근처에 그런 데가 있어가지고 화이트 캐슬이라고 아세요? 거기로 들어가는데요, 약간 그 애정행각을 벌이는 그 연인들이 가는 그런 곳이더라고. 오, 좋았습니다. 상담 잘했습니다. 맥락이 이상하네요, 좋았다라는 말이. 아무튼 걘 여자예요. 그럼 사회불안장애 왜 생길까요? 역시나 여기서 빠질 수 없는 존재, 부모님. 제가 자꾸 부모님 탓하는 것 같아가지고 참 모든 부모님들에게 미워하는데 좀 절이라도 오늘도 바지가 잠옷이라서 못 일어나겠네. 아무튼 미안합니다. 부모님을 탓하는 건 아니고요. 어차피요, 사람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이 사람을 키우는데 어떻게 성품이 완벽한 사람으로 키우겠어? 그건 말이 안 돼요. 누구나 단점이 있죠. 근데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어린 시절의 그 성장 과정과 원인을 좀 알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정말 다 100% 맞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부모님의 영향이 컸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부모님 탓을 하지 맙시다. 자, 부모가 아이를 어떻게 대했는지에 따라서 아이의 자아 개념의 기초가 만들어집니다.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자아 개념의 기초가요. 기초가 만들어진 거지 완전 완성됐다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듣고 나서 아이고 난 이미 그렇게 컸으니까 망했다, 끝났네,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걸 인식하고 고쳐나갈 수 있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부모가 아이를 소중한 사람,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으로 여기고 그렇게 대했다면 아이는 자기를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게 자아 개념의 기초가 돼요. 하지만 부모가 아이를 귀찮아하고 내 인생의 걸림돌이라고 생각한다면 아이는 자신을 소중하고 필요한 존재로 여기지 못하고 항상 난 뭔가 부족하고 부적절하고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존재로 여기게 됩니다. 말도 못 알아듣는 애가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표정, 말투, 행동 이런 것들로 기가 막히게 애들 다 알아요. 뱃속에 있는 태아도 다 아는데 괜히 태교하겠어요? 다 압니다.
세상 모든 아기는 다 부모님을 따라다니고 매달려요. 애착 행동이죠. 이때 부모가 일관성 있게 아이를 수용하고 따뜻하게 돼 있다면 아이는 안전애착, 안정된 애착을 형성해요. 하지만 부모가 수용했다가 거절했다가 이렇게 변덕스럽게 왔다 갔다 하면서 아이를 키웠다면 아이는 부모가 자기를 사랑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확신이 없고 불안을 느끼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 부모에게 지나치게 매달리거나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렇게 아이가 크게 되면요, 나중에 커서도 다른 사람의 인정과 사랑에 좀 과도하게 집착하고요, 매우 사소한 거절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혼자 크게 상처를 받습니다. 또 이런 애착 관계 때문이 아니더라도 부모가 수줍음을 잘 타고 원래 사회 불안장애가 있다면 자연스럽게 아이는 다양한 사회적 활동을 못하게 되겠죠. 아니 부모님이 문화센터도 안 가고 모임도 안 가고 결혼식도 안 가고 아무 데도 안 가는데 애가 혼자 어떻게 어딜 가겠어요. 그런 사회적 접촉이 딱 끊어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자기 부모 같은 아이로 크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부모는요 보통 불안감이 커요. 여러분 사회불안장애를 가진 사람의 33%는 범불안장애를 갖고 있거든요. 엄마는 늘 불안해. 그러니까 그 불안감이 아이에게 다 전달돼요. 그리고 이 불안한 엄마들이 하는 대표적 행동 바로 과잉보호. 불안하니까 다 해주는 거야. 애가 혼자 하는 꼴을 인내하면서 지켜볼 수 있는 여유가 없어, 불안해서. 그러면 아이는요 어떠한 역경도 스스로 이겨낸 적이 없어. 다 엄마가 해줬거든. 그러면 엄마가 없는 곳에서 이 아이는 무척 불안합니다. 근데 클수록 어떻게 해요? 피할 수 없는 사회적 상황을 만나죠. 학교에는 엄마가 없잖아. 다 해주는 사람이 없는 상태로 사회에 어느 날부터 나가게 된다고? 그러면 학교는 어떤 곳이야? 공포 그 자체예요. 또 부모가 이 타인의 시선에 관심이 많고 그런 식으로 아이들을 훈육할 때, 예를 들어서 너 이렇게 하고 다니면 남들이 널 흉봐, 너 이렇게 말을 하면 딴 사람들이 널 바보라고 해 등등 다른 사람의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자꾸 심어주는 거예요. 너 이렇게 옷 입으면 안 돼,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깔봐, 이런 외모나 언행에 대해서 수치심을 주는 식의 훈육을 할 때 아이는요 사회에 대한 공포심을 갖게 되고 언제나 다른 사람을 의식하게 돼요. 또는 좀 매우 엄격한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위축되고 경직돼 있거든요. 애는 늘 부모의 눈치를 살피고 부모가 원하는 대로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누군가 자신을 늘 평가한다고 느끼기가 쉬워요. 그러면 자신의 기준이나 평가보다는 이 타인의 기준이나 평가가 더 중요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사회 불안장애에 걸리기가 쉬워집니다. 이렇게 어린 시절을 보낸 아이들은 크면서 대인관계 상황에서 좀 불안을 잘 느끼고 사람 만나는 자리도 아예 피하게 되겠죠. 남들 앞에 서는 건 완전 공포, 누가 날 쳐다보는 것도 완전 공포, 말을 거는 것도 완전 공포. 혹시나 사람을 만나게 되면 즐거운 측면은 다 느끼지 못하고 저 사람 날 공격하고 있구나, 날 비판하고 있구나 하면서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부정적인 사건이 있기 때문에 불안한 게 아니라 어떤 일을 좀 왜곡해서 받아들이고 잘못 해석하기 때문에 불안하고 우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사회불안장애는 우울증도 많아요. 그렇게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은요 가만 보면 역기능적 신념이 있습니다. 제 영상 꾸준히 보신 분들은 이 말 이해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이 눈이, 죄송한 표현이지만 꼬였다, 역기능적이다,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 이 깨진 안경을 끼고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은 깨져 보이죠. 그런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역기능적 신념은요 어릴 때부터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라서 그 사람에게만큼은 좀 절대적이고 흔들림이 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신념이란 말을 쓰겠죠. 보통 이러한 역기능적 신념은요 부정적 자기 개념을 마음 깊이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부족해, 나는 실력이 없어, 난 매력적이지 않아, 난 부적절한 사람이야. 물론 이런 부정적 자기 개념은요 우울증 환자도 많이 갖고 있지만 좀 차이가 있어요. 우울증들은 나 혼자 있을 때도 좀 변함없이 내가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사회불안장애는요 혼자 있거나 사회적으로 약간 좀 편안한 상황에 있으면 날 긍정적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평가받을 것 같은 상황에서 부정적 자기 개념을 갖는 겁니다. 그런 역기능적 신념을 가지고 세상을 살다 보니까 좀 많은 인지 오류를 낳게 돼요. 좀 제가 말하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데요, 그게 얼마나 살기 힘든 건지 잘 아니까. 깨진 안경을 끼고서 세상을 바라보면은 세상이 제대로 보이는 게 하나도 없잖아. 근데 인지 치료라고 말하죠. 이 말은 그 역기능적 신념, 그 인지는 치료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릴 때부터 그런 역기능적 신념을 가지고 많은 오류를 범했을지라도 오늘날부터 새롭게 치료할 수 있고, 그럼 새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먼저는 일단 어떤 인지 오류가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걸 아는 게 진짜 중요해요.
나는 내 생각에 팩트라고 믿었고 확실히 맞는 거라고 여겼는데 듣고 보니까 그게 인지오류였네? 이렇게 아는 데서부터 치료가 시작돼요. 사회불안장애가 갖는 대표적인 인지오류 5가지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지레 짐작하기. 나 혼자만의 주관적인 생각이나 어떤 사람의 그 인상만, 겉모습만 보고도 결론을 내려버리고 그게 마치 정확한 사실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특히나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지나치게 신경 쓰면서 그 부분에 대한 지레짐작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생각은요, 보통 나를 위협한다, 나를 싫어한다, 나를 무시한다, 이런 부정적인 거고요. 그걸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40대 어른이 사회불안장애인데 진짜 사람 안 만나고 완전 운둔생활 하거든요. 근데 자기는 엄청 눈치가 빠르고 사람을 척 보면 척 안 돼요. 눈치를 타고났다면서 자기 눈은 못 속인대요. 까딱하면 저도 그 말에 넘어갈 뻔했어요. 그분이 어떤 사람의 표정이나 한두 마디의 말을 듣고 그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자기의 능력이 비범하다고 여기는 거야. 난 저 표정만 보고도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캐치할 수 있는 비범한 능력이 있어, 이렇게 여기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하는 평가를 보면 대부분 자기를 무시한다, 그는 나쁜 사람이다, 이런 말이었거든요. 다 부정적인 거예요. 나쁜 사람이라는 것도 자기에게 호의적이지 않다고 느꼈기 때문에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거야. 모두 나하고 결부시켜서 사람을 좋은 사람, 나쁜 사람으로 나누고 지레짐작하죠. 이거는요, 눈치를 타고난 게 아니라 그냥 인지오류일 뿐입니다. 두 번째 인지오류는 내 탓하기입니다. 자기랑 아무 관련이 없는 일도요, 다 나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이 아무 의도 없이 우연히 하는 행동도요, 다 자기랑 관련지어서 생각하기 때문에 상당히 불필요한 죄책감, 책임감, 불안감 느끼게 되죠. 예를 들어서 누가 그냥 속이 불편해가지고 잠깐 얼굴 찡그릴 수도 있잖아. 근데 사회불안장애는 내가 뭘 불편하게 했나? 이렇게 자기 탓으로 자기가 원인이 되어버립니다. 심지어 모르는 사람도요. 사회불안장애는 대체로 식당, 카페, 제일 힘든 데가 아마 지하철일 거예요. 많이 힘들죠? 그런 장소에서 사람들은요, 쉽게 자리를 옮길 수도 있고 얼굴을 찡그릴 수도 있고 지인과 소곤소곤 대화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사회불안장애는 그 모든 게 다 나에 관한 것이다, 나 때문이다 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늘 부끄러운 마음,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고 더욱이 사람들 앞에 나설 수가 없겠죠. 세 번째 인지오류는 강박적 의무감입니다. 나는 모임에서 말을 잘해야만 해. 나는 남들 앞에서 실수하면 안 돼.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나를 좋아해야 돼. 나의 발표를 본 모든 사람들은 다 나를 인정해야 돼. 이렇게 해야만 돼. 결코 해서는 안 돼. 이런 완벽주의적인 기준을 갖는 거예요. 사실 완벽주의는 사회불안장애가 가지고 있는 가장 흔한 문제예요. 완벽주의를 하는 말은 완벽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정한 기준이 좀 많이 높고요. 그 기준에 도달해야만 된다라는 강박관념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 사람이라면 분명히 실수하면서 살아가요. 세상에 완벽은 존재하지 않죠.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회불안장애는요, 실수가 두려워서, 허점이 보일까 두려워서 처음부터 아예 말도 안 하고 활동도 안 하고 아무 도전도 할 수 없게 됩니다. 혹시 불가피하게 뭘 해야 된다 이러면 엄청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 고통을 다 인내하면서 하는 거예요. 네 번째 인지오류는 극단적 생각입니다. 어떤 사건의 결과를 좀 실제보다 더 나쁘게 확대해서 좀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건데요. 우울증도 이거 많이 갖고 있죠. 그래서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세상 모든 부정적인 일이 다 내 것이야. 그리고 어떤 부정적인 일이 나에게 벌어졌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아주 최악의 경우까지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삶과 죽음을 오갔다 오는 거야. 근데 이미 그 부정적인 최악의 일이 99% 일어날 것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학에서 막 발표를 한다 이러면 일단 부정적인 일이 먼저 생각나요. 나는 틀릴 수가 있다. 사실 말은 틀릴 수 있어 라고 하지만 마음은 난 틀렸어야 거의 확신합니다. 그 다음에 슬슬 극단적으로 갑니다. 틀리면 나는 매우 비참해질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나를 무시할 거다. 겉으로는 잘했다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나를 깔볼 것이다. 그럼 난 어떻게 될까? 난 위축되겠지. 난 쪽팔리겠지. 주눅이 든 상태로 학교를 다니겠지. 그럼 어떻게 될까? 난 점점 미쳐갈 거야. 공부를 할 수 없고 성적을 받기 어려울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휴학을 하게 될 거야. 나의 발표를 본 모든 사람들이 졸업할 때까지 나는 복학을 할 수 없을지도 몰라. 끝이 없죠. 아주 극단적이고. 발표를 하지도 않았는데 여기까지 간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인지오류는 흑백 논리입니다. 강박성이나 완벽주의가 갖는 대표적인 인지오류죠. 성공 아니면 실패. 두 개밖에 없어요. 완벽한 거 아니면 다 실패. 근데 여러분 이건 절대 팩트가 아니에요. 근데 완벽주의나 사회불안들은 이 흑백 논리를 아주 팩트를 넘어서 거의 절대 진리로 느껴요.
여러분, 세상에는 80도 존재하고 90도 존재해요. 누구나 100%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100% 실패도 없습니다. 근데 사이불안장애는요, 100 아니면 0이라고 생각하니까 언제나 나는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100은 인간 세계에 존재하지 않거든. 그건 신의 영역이지. 인간은 100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 남들 앞에서 뭘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하더라도 엄청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는 거고. 또 이런 어떤 능력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대인관계에서도 흑백 논리를 갖습니다. 상대방이 날 좋아하는 거 아니면 싫어하는 거. 여러분, 좋아하는 거 아니면 싫어하는 건가요? 절대 아닙니다. 알아가는 과정 중에 있을 수도 있는 거고, 호감이 생기고 있는 과정 중에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좋아도 쑥스러워가지고 표현이 전혀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경우의 수는 엄청 다양한데 이 사람들은 좋다 아니면 싫다 딱 둘로만 나누는 거예요. 이러한 인지 오류를 가지고서 세상을 살게 되니까 얼마나 사는 게 힘들겠어요. 그러니 우울증 걸리고 자해하고 자살 시도하는 거예요. 근데 치료가 가능하다 안 하다? 하다. 다음 영상에서 해결책과 치료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도 회피성 성향이나 완벽주의 성향을 싹 다 고친 사람이고 지금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불가능한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너무나 희망적이고 가능한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다음 영상이니까 꼭 봐주세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웃긴 데 따뜻한 상담사 오빠였습니다.